안녕하세요. 최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제원론의 거시경제학 편의 12번째 수업으로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본 강의를 공부한 후에는 교재의 복습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서 LMS를 통해 가지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원론 2에서 12번째로 다룰 강의 주제는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총 수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업에서 단기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업에서 대략 살펴본 것처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산출량과 물가의 변동을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수단들이 총수요 곡선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어떻게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며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변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총수요가 변동하면 단기 산출량과 고용이 변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총수요 변동을 상쇄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 안정화 정책의 이론을 소개하고요. 이론의 현실 적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이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수업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29장과 30장에서는요. 통화정책 관련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며 또 통화량이 장기적으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통화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만 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25장과 26장에서는 재정정책이 저축, 투자, 경제 성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컨대 정부의 재정 적자는 음의 정부 저축이므로 국민 저축을 감축하고 민간 투자의 재원인 대부 자금의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재정 적자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면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거에 공부한 학습 내용을 생각해 비교하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해 오늘 수업에서는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단기적인 효과 및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첫째, 통화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합니다. 둘째,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합니다. 셋째, 경제 안정화 정책의 의의와 논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했어요. 단기의 통화 정책이 총 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총 수요 곡선이요. 우하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총수요 곡선이 자산효과, 이자율 효과, 환율 효과 때문에 우하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보유한 화폐나 화폐성 자산의 실질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화폐 잔고의 실질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게 되죠. 이것이 총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자율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생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화폐 수요량은 감소하고 그만큼 예금, 채권 등 저축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금 차입 비용이 하락한 것이므로 공장 건설 등 투자 지출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투자 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거죠. 세 번째 환율 효과에 대해서 잠깐 검토해 보면요.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그 결과 실질 환율이 상승하여 즉 국내 상품에 대한 외국 상품의 상대 가격이 비싸죠. 이 말은 실질 환율이 상승하여 이 말과 같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실질 환율이 상승하여 국내 순수출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단계 실질 환율이 하락하여 즉 국내 상품에 대한 외국 상품의 상대 가격이 저렴해져서 순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여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재화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산출물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효과가 총수에 미치는 중요성은 각기 다릅니다. 가계가 보유하는 화폐 잔고는요. 자산 중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자산 효과는 덜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수출입에 의존하는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환율 효과가 중요하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작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가 워낙 커서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작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별로 크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 같은 대국 경제에서는요,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자율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지금부터는 유동성 선호 이론을 통해서 총수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단기 이자율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중요시 공부할 유동성 선호 이론을 통해 총수요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한 단기 이자율 결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선호 이론은요. 오늘 공부하는 유동성 선호 이론은 총수요 곡선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경기 변동의 원인 및 정부가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것입니다.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은요. 명목 이자율이나 실질 이자율 때문에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이론입니다. 다시요. 유동성 선호 이론은 화폐 시장을 분석하는 이론인데요. 명목이나 실질 이자율 때문에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이론이 바로 유동성 선호 이론입니다.
즉 이자율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변동한다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 이자율은요, 명목 이자율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공제한 이자율인데요. 오늘 여기서의 단기 분석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예상이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이 큰 차이 없이 서로 비슷한 수치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선호 이론의 세 가지 화폐 시장에서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화폐 공급 수요, 화폐 시장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다시 유동성 선호 이론의 첫째 구성 요소는 바로 화폐 공급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요. 한 나라의 화폐 공급, 즉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수준에서 고정이 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직접 통제한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통화량은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자율 같은 다른 경제 변수에는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면 통화량은 바로 이자율과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림 34.1의 보시면요. 그림 34.1의 수직축에는 이자율을 수평축에는 통화량을 표시한 2차원 그래프로 나타낸 화폐 시장에서요. 화폐 공급을 나타내는 화폐 공급의 힘을 나타내는 화폐 공급 곡선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이와 같이 수직선으로 그렸습니다. 다음 유동성 선호 이론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화폐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수요는 유동성에 의해서 바로 설명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화폐는 그 자체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입니다.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은 다른 자산 대신에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은, 지갑에 화폐를 보유하려는 것은 화폐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화폐 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는 많겠지만 본 유동성 선호 이론은 그 중에서 이자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요. 화폐를 지갑에 보유하는 것보다 다른 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죠. 즉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를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화폐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감소하므로 화폐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화폐 수요 곡선은요. 그림 34.1에서 화폐 시장의 화폐 수요의 힘을 나타내는 화폐 수요 곡선은 이자율과 음의 관계로서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냅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화폐 수요를 이만큼, 이자율이 낮아지면 화폐 수요를 더 많이 한다는 의미로서 화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냅니다. 유동성 선호 이론의 세 번째 구성 요소로서 화폐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유동성 선호 이론에 따르면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시장의 가격 질서인 이자율이 변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림 34.1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만약 R1처럼 이자율이 시장의 균형 이자율보다 높다면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유하려는 화폐 수요량이 M1D로서 중앙은행이 공급하려는 화폐 공급량에 비해서 이만큼 부족합니다. 이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화폐의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면요. 이자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사람들은 화폐 보유를 점차 늘리다가 균형에 도달하게 되면요. 이 균형 이자율에 도달하면 화폐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균형 이자율에 비해 이자율이 R2처럼 낮다면 화폐의 수요량이 M2D로서 화폐의 공급량에 비해서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화폐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화폐의 수요가 점점 감소하게 됨에 따라 균형 이자율 수준에 도달하면서 비로소 화폐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이자율이 변동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자율이 변동하면서 균형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화폐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이 이자율은 균형 이자율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동성 선호 이론이 한나라 경제의 균형 이자율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화폐 시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요, 유동성 선호 이론, 즉 화폐 시장이 재화 서비스의 총수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앞단에서 살펴본 유동성 선호 이론, 균형 이자율을 결정해주는 유동성 선호 이론이 어떻게 총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자율과 총수요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자율 효과와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요. 먼저 이자율 효과와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냐하면 이자율 효과가 총수요가 우하향하는 곡선인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앞단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자율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첫째, 물가 수준은요. 화폐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아지면 재화 서비스의 거래에 필요한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다음, 두 번째, 화폐 공급이 일정할 때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승한 균형 이자율 수준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는 자금의 차입 비용이 늘어난 것이므로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즉,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금의 차입 비용이 늘어난 것이므로 투자가 감소하는 것처럼 투자가 감소하는 등 생산물 시장에서 산출물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물가가 높아지면은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수요 곡선은 물가와 수요량으로 나타낼 때 반비례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화폐 수요가 감소하고 화폐 수요 감소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 증가 등 재화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 수준과 재화 서비스의 총 수요는 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요, 그림 34.2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그림 A의 화폐시장에서 화폐의 수요와 화폐의 공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 화폐시장에서 만약에 물가가 P1에서 P2로 상승한다면 물가가 P1 수준에서 P2로 상승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됨에 따라 균형 이자율이 다시 화폐 수요 증가로 인해서 R1에서 R2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B의 생산물 시장을 보시면요. 그림 B의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의 총 수요가 Y1에서 Y2로 감소합니다. 왜? 이자율이 상승한 만큼 투자 감소 등으로 총 수요가 Y1에서 Y2로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처럼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물가가 P1에서는 이만큼 재화를 산출했는데요. Y1만큼 물가가 P2로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산출물을 Y2만큼 감소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가 수준과 재화 서비스의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총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그래프는요, 34.2의 그래프는 앞단에서 말씀드린 유동성 선호이론, 즉 화폐시장과 두 번째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자율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그래프로 정리해서 비교 정리해서 보여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유동성 선호이론을 사용하여 물가 수준이 변동함에 따라 산출물에 대한 총 수요가 음의 관계로 변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총 수요, 즉 총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통화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통화정책이 그러면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4.3을 보시면요. 그림 A의 화폐시장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 공급이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요. 화폐 공급을 나타내는 통화 공급 곡선이 MS1이 MS2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통화량 증가로 균형 이자율이 R1에서 이렇게 R2로 새로운 통화 공급 곡선과 통화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R2로 균형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자율이 하락하면요, 자금의 차입 비용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린 비율의 생산물 시장에서 보시면요,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말이에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Y1에서 Y2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수요 곡선은 AD1에서 AD2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균형 이자율이 R1에서 R2로 하락하게 됨에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금의 차입 비용이 감소됨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에서 산출물에 대한 총 수요가 증가하는데요. 모든 물가 수준에 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총 수요 곡선 자체가 AD1에서 AD2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됨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럼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론, 즉 화폐 시장에서 통화 정책이 제어와 서비스의 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요, 확대 통화 정책으로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이자율이 하락하면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총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반대로 긴축 통화 정책으로 통화량이 감소하거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 수요가 감소합니다. 즉, 총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화 정책과 그 수단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화폐의 양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전에 공부한 내용이죠. 국민들의 경제활동에서 필요한 통화량보다 너무 많은 화폐가 공급되거나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경기 가열과 이에 따른 물가 폭등 등 물가 불안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요즘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시장 경기 가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 비슷한 한 예가 될 듯해요. 반대로 통화량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거나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경기가 침체되고 생산해주로 실업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경기 가열이나 침체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화의 양이나 이자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 경제 성장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경제 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없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등 다른 목표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렇게 물가 안정 같은 통화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통화정책의 수단은 직접 조절수단과 간접 조절수단으로 구분되는데요. 직접 조달 수단은 시장 원리보다는 정책 당국의
행정적 권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으로서 은행의 여수신 이자율 규제, 대출금 규모 통제 등이 있습니다. 반면 간접 조절 수단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하는 통화의 양이나 이자율을 변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으로서는 공개 시장 조작 정책, 대출 정책, 지급 준비 정책 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간접 조절 수단을 주로 이용하여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한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발행했던 국채를 매입해주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해 이자율이 하락하고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해 국채를 팔고 돈을 받으니까 통화량이 감소해 이자율이 상승하고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다음, 지금부터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펴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화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는 통화정책의 운용체계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가 통화정책의 운용체계에 포함되는데요. 이는 나중에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을 공부하실 때 다시 다룰 내용이니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는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입니다.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및 고용의 안정, 경제 성장 등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는요, 명목 기준 지표입니다. 중앙은행의 최종 목표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변수를 우리는 명목 기준 지표라 합니다. 예를 들면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셋째, 통화정책의 제도에 관한 것이 세 번째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구성요소가 되겠습니다. 통화정책의 제도는요,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제도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네 번째 구성요소는요, 말씀드렸듯이 통화정책의 수단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 정책, 대출 정책, 지급 준비 정책 등의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분석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가운데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 통화정책의 제도, 통화정책의 수단은 나라마다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나 명목, 기준, 지표의 선택은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목, 기준,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물가 안정 등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그 파급 경로상의 최종 목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통화량이나 금리 같은 중간 목표를 정하여 운영하면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즉 특정 통화량 지표를 목표로 삼는 통화량 목표제라고 부릅니다. 다시
통화량이나 금리 같은 중간 목표를 정하여 통화 정책을 운영하면요. 이를 통화량 목표제라고 부르는데요. 1970년도 후반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 통화량 목표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에 들어와 통화량 중간 목표와 물가 안정이라는 최종 목표 간의 관계가 불분명해지자 1990년대에는 물가 안정 목표제가 등장했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 제도는요, 중간 목표 없이 최종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운영 체계로서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말이에요. 통화정책의 중간 목표로 기준금리, 즉 미국의 경우는 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연방기금금리가 기준금리인데요. 이 연방기금금리, 기준금리를 사용하는 이자율 목표제를 중간 목표인 이자율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경우는요, 유동성 선호 이론이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통화정책이 통화량이나 이자율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 설명될 수 있다는 점임에 따라 통화정책의 변동은 통화량의 중간 목표치의 변동으로 보든 이자율 중간 목표치의 변동으로 보든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유동성 선호 이론이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통화정책이 통화량이나 이자율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 설명될 수 있다는 점임에 따라 통화정책의 변동을 통화량 중간 목표치의 변동을 보든 이자율 중간 목표치의 변동을 보든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로서 총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의 변동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요, 이렇게 이자율 목표제, 중간 목표인 이자율 목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요. 이때 통화정책은 이자율 통해서 작동되는데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가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거의 0%대로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통화정책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즉, 확대 통화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이 확대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과 투자 지출 증가를 통해 작동하는 정책인데 이자율이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이미 0%로 하락한 상태라면 통화정책은 총수요에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자율이 이미 0%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리퀴디티 트랩,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요, 0% 이자율로 저축이나 대부하기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대 통화 정책을 사용하여 통화량을 증가하면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의 유동성은 더 높아지겠지만 이자율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은 낮은 총 수요와 고용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래 말합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유동성 함정에 대해 참고로 몇 마디 덧붙이면요.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유동성 함정의 타당성에 대해 회의적인 다른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이자율이 0%대에 이른 후에도
장차 통화량 증가를 약속한다면 예상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은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더라도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명목 이자율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감소되어 투자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 가능한 방안은요,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는요, 정책 금리가 이미 0%에 가까워 더 이상 이자율을 내릴 수 없을 때, 지난 2008, 9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같이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를 찍어서 헬리콥터로 뿌리듯이 공개시장 조작에 사용하는 자산보다 더 많은 자산들을 이용해 통화량을 확대시키는 비전통적인 정책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미국은 2008, 9년 금융위기 시 국채 이외에 모기지 채권 및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확대시키면서 이들의 대출 이자율을 낮추어서 경기를 부양시켰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통화정책과 총수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쉬면서 정리할 겸 문제를 2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통화정책과 주가 변동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Stock prices often rise when the Fed lowers interest rate. 그랬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는 경우 채권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채권과 대체재의 관계인 주식의 수요가 증가해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true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유동성 선호설에 대한 질문인데요. According to the theory of liquidity preference,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causes the interest rate to fall, which increases investment spending. 그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동성 선호설에 대한 질문인데요.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여 차입 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 지출 등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살펴본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을 통해서도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재정정책이 총 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재정정책의 목적과 그 수단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정부는 경제성장 물가 안정 등과 같은 거시경제 안정은 물론 소득 불균형 개선,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정정책이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재반 정책을 우리는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과 조세 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 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긴축적 혹은 확장적 재정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정부 재정 가운데 세출, 정부 지출에 해당하는 세금 지출인 세출 항목은 매우 다양한데요. 크게 지출 대상을 기준으로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 및
특정한 개인이나 부분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재정 지출이 총 수요를 증가시키겠지만 특히 경제 안정화와 관련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경제 안정화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 우리는 관심을 둡니다. 이러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공무원 급여, 비품 구입 등을 위한 소비 지출과 도로, 항만, 통신, 운수 등 사회간접 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일 때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세금 감면과 조세를 인하여 총 수요의 증가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경기가 가열이면 재정 지출을 축소하거나 세율을 인상하여 총 수요의 감소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양한 재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인 세입은 대부분이 민간 부분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조달합니다. 일부는 공기업의 운용 수입과 국공채 발행 등으로 채우기도 하죠.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총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요, 단기적으로 재화 서비스의 총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승수 효과와 밀어내기 효과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효과 때문에 총수요 곡선의 이동폭은 정부 지출의 증가폭과 똑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승수 효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승수 효과로 인해 총수요 곡선이 재정 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정부가 어떤 국내 기업에게 200억 달러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면요. 이런 정부 지출 확대 효과는 다른 부분에 파급됩니다. 정부 지출의 직접적인 효과는 이 기업의 고용과 이윤의 확대로 나타나고요. 또 이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이 증가하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기업 이윤이 증가하면 근로자들과 주주들 및 이 기업의 소비 지출도 증가함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생산물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 지출이 1달러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는 전체 수요, 총 수요는 1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구입은 총 수요에 승수 효과를 미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 34.4는요, 승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요가 증가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다시 총 수요가 증가하는 상승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이런 모든 파급 효과를 넣으면 정부 지출에 따른 총 수요의 증가액은 최초의 정부 지출 증가액보다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예컨대 정부가 재정 지출을 200억 달러 늘리면 동일한 물가 수준에서 재정 지출 확대 재정 지출로 200억 달러 증가시키면 총 수요 곡선은 200억 달러만큼 AD2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승수 효과로 인해 최초의 총수요 증가폭이 확대됨에 따라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D3으로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그림은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를 보여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승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재정 지출의 증가에 따라 총 소득의 증가로 소비 지출이 추가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수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계산 공식에서 중요한 변수는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 되겠습니다.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r,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ption, 그래서 MPC, 한계 소비 성향이 되겠습니다. 이 한계 소비 성향은요, 추가 소득 중에서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계 소비 성향이 0.75라 하면 가계가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1달러 중에서 0.25는 저축하고 나머지 0.75달러를 소비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한계 소비 성향이 크면 클수록,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한계 소비 성향이 더 크다고 하죠.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가 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부 지출의 증가가 재화 서비스의 총 수요에 미치는 전체 효과를 계산하려면 설명한 모든 소비 파급 단계의 효과를 합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최초의 확대 재정 지출에 따른 정부 지출이 200억 달러에서 다음 단계는 다음 단계의 소비 증가는 최초 정부 지출 증가의 200억 달러에다가 한계 소비 성향을 곱해준 만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2단계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 0.75이라면 0.75 곱하기 200억 달러 해서 150억 달러가 1단계 소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2단계 소비 증가분을 고려해 보면요. 한계 소비 성향 0.75 곱하기 이전의 소비 지출 150억을 곱한 112.5억 달러, 112.5억 달러가 2단계 소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한계 소비 성향 제곱 곱하기 최초의 정부 지출 200억 달러를 곱한 부분이 2단계 소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비 증가분의 파급 효과가 무한정 계속된다면 총 수요 변동분의 합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총 수요 변동분의 합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의 승수는 정부 지출에 따른 승수 효과를 나타내는 승수는 이 가로 안에 수식이 되는데요. 이를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승수 방정식을 단순하게 나타내 보면요. 바로 이렇게 1 나누기 1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수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계 소비 성향이 0.75이면요. 이 공식에 의해 정부 지출의 승수는 1 나누기 1 마이너스 0.75 하면 승수는 4가 됩니다. 이 경우 정부 지출이 200억 달러 최초 증가하는 경우 승수 4를 곱해주면 재화 서비스에 대한 총 수요가 바로 800억 달러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요, 정부 지출에 대한 승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승수 효과를 계산해주는 승수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요, 승수효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밀어내기 효과, 다른 말로 구축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출 시 승수효과와 달리 밀어내기 효과로 인해 총수요 곡선이 재정 지출보다 더 작은 폭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구입이 증가하면요, 재화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지만 동시에 총수요 증가로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 지출이 줄어서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죠. 이와 같이 재정 지출의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총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는 밀어내기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림 34.5를 보시면요, 밀어내기 효과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림 A의 화폐 시장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 수요 곡선은 직접적으로 AD1에서 다시요. 그림 34.5를 보시면 그림 A 화폐 시장에서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요. 소득이 증가하여 화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폐 수요 곡선이 MD1에서 MD2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균형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상승하게 되죠. 다음 그림 B의 생산물 시장에서는요. 처음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 수요 곡선이 AD1에서 AD2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R1에서 R2만큼 상승해서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투자 수요 등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간 투자의 감소로 재정 지출의 증가 효과가 부분적으로 상쇄되어 버리는 거죠. 결국 밀어내기 효과가 작동하면서 총 수요 곡선은요, 다시 어느 정도 AD3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총 수요가 축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은 그래서 밀어내기 효과가 발생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200억 달러를 재정 지출로 물건을 구매해주면 경제 전체의 재화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는 승수 효과가 작용하고 또 동시에 밀어내기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강한가에 따라 200억 달러보다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덜 증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정 지출이 총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좀 여기에 덧붙여서요. 정부 구입 이외의 재정 정책의 또 다른 수단은 조세입니다. 그래서 확장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이 확대와 조세 인하로서 정부가 세금을 인하하면요, 정부 지출이 증가한 것 같은 확장 재정 정책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다시 정부가 세금을 인하하면 즉 가계의 가처분 소득,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한 소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때 가계는 이러한 추가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일부는 소비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조세가 인하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소비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정부 지출 축소와 같은 긴축 재정 정책으로서 세금이 인상되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 소비 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총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의 증감에 따른 총수요 변동폭도 정부 구입과 같이 승수 효과와 밀어내기 효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승수 효과는 정부가 세금을 인하하면 소비 지출을 촉진하면 세금을 인하여 소비 지출을 촉진하면 근로소득과 이윤이 증가하고 또 이에 따라 소비 지출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가 승수 효과이죠. 한편 소득이 늘면 세금 감소로 소득이 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해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투자 지출이 위축됩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가 밀어내기 효과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증감의 경우도 승수 효과, 밀어내기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따라 세금 변동으로 인한 총 수요 변동폭이 세금 변동폭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세금 변동에 따른 총 수요의 변동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가계가 세금 변동을 항구적인, 영구적인 조치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조치로 인식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정부가 세금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요. 가계가 이 세금 인하가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자신들의 장기소득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봐 소비 지출을 크게 늘림에 따라 총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계가 이 세금 인하가 일시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장기적인 소득이 별로 늘지 않을 것으로 봐 소비 지출을 약간만 늘릴 겁니다. 이 경우는 세금 인하가 총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담당자들이 이런 총수를 조절하고 경기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의 좋고 나쁜 경기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면 정부가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 혹은 정부가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데 개입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지금부터 적극적인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찬성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 안정화 정책의 의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편한 마음으로. 한 나라 경제에서 물가가 장기간 상승하거나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등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국민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우리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죠. 경제 안정화 정책의 수행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굳어지게 된 계기는요, 1930년대 세계 경제가 일명 대공황이라고 불리는 혹독한 공황을 겪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시장의 경제 불안정을 자율적으로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경제 안정화를 적극 해야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은요,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경기 조절 정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경제 안정화 정책은 총수요를 잠재 생산 능력이란 한 나라가 보유한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생산 추진을 말합니다. 다시 경제 안정화 정책은 총 수요를 잠재 생산 능력에 가깝게 조절하여 경기 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안정화 정책은 크게 앞에서 살펴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제 안정화 정책에 찬성하는 케인즈파들은요, 경기 안정을 위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대처하면 총수요를 안정시켜서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덧붙이면요, 총공급은 경제는 보통 총수와 총공급으로 구분하는데 총수와 달리 총공급은 기본적으로 노동, 자본, 교육, 기술 수준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단기적인 정부 정책으로 쉽게 조절되기 어렵기 때문에 총공급에 대한 경제 안정화 정책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정화 정책 그러면 총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 수요와 재정 통화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한 거죠. 그런데 경제 안정화 정책에는요,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존재합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논쟁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부가 경제 안정화 정책을 쓸 때 기본 방향,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여론의 향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총수요와 총공급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단도 충분하지 않고 무엇보다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경제 안정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경제 안정 여부를 가릴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 안정 여부는 경제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움직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안정화 정책의 실시 시기, 정도, 방법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쟁,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경제 안정화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 이들은 경기 변동이 지나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총수요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될 때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 안정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경제를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경제성장 기반 마련, 물가 안정 등과 같은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하며 단기적인 경기 변동은 스스로 시장이 해결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도 논란거리입니다. 한편에서는요, 경제 불안을 시장 실패의 하나로 여깁니다. 이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장단기에 적극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다 실패하는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죠. 다른 한편에서는요, 시장 경제가 효율적이어서 외부 충격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개입으로 인한 정부 실패가 시장 자체의 실패보다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미리 정한 어떤 준칙, 예컨대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 등 미리 정한 준칙에 따라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자동 안정화 장치는요, 조세제도인데요. 경기가 침체되면요, 세금은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거의 모든 세금 경제활동 수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는 소득, 임금, 이윤이 모두 하락하므로 조세 수입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세금이 자동적으로 줄어들면 총수요가 늘고 경기 변동도 작아진다는 거죠. 또 일부 정부 지출도 자동 안정화 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급여, 빈민층 공적 부조 등이 많아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출의 자동적 증가는 총수요를 확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조세제도, 정부 지출 같은 자동 안정화 장치들은요, 경기 침체를 그렇지만 완전히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 못하지만 경기의 심한 변동폭은 완화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 안정화 정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나 어떤 방식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기 변동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 세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하지만 늘어난 세금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 안정화 정치는 경제 불안을 어느 정도는 경기 변동을 막는 데 도움을 주지만 경제 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정도로 강력하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문제를 몇 개 풀면서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한 질문인데요. 경제 장기 균형에서 정부가 국방 지출을 증가시킨 경우 단기적으로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물가 및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재정 지출의 효과를 계산하라는 질문인데요. 한계 소비 성향이 0.6일 때 정부 지출이 3천억 달러 증가하는 경우 승수 효과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밀어내기 효과를 고려해서 총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계산해 보라는 문제인데요. 한번 해보면요. 이때 한계 소비 성향 0.6을 가지고 승수를 구하면요. 1 나누기 1 마이너스 0.6 하면 승수는 2.5가 되고요. 이 승수 2.5 곱하기 정부 지출 3천억 달러 하면 7,500억 달러의 승수 효과에서 밀어내기 효과 1,000억 달러를 공제해주면 총 수요는 6,500억 달러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목적을 묻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B번입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요 변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생산과 고용 등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C번인데요.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 실업급여, 빈민층 보조금 등에 대한 정부 지출 제도는 자동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는 이러한 정부 지출이 확대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정부 지출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경기 변동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실로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주십시오. 오늘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수단이 재화 서비스의 총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단기적인 생산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증가를 낮추고 높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때는요. 총 수요의 변화에 따른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단기효과, 오늘 공부한 단기효과뿐만 아니라 예전에 공부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장기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정부 지출을 늘리고 줄이는 재정정책을 사용할 때도 총 수요의 변화에 따른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저축과 성장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단기 총수요에 대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효과 및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전공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